이렇게 해서 주말마다 내내 페스티의 포로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분투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몇몇 사람, 즉 랑베르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아직 자유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아직도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8월 중순쯤에는 페스트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다고 얘기할 만했다. 그때는 이미 개인적 운명 따위는 있을 수가 없었고 다만 페스트라는 집단적인 역사적 사건과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밖에는 없었다.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별거와 유배의 감정이었다. 거기에는 두려움과 반항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 더위와 병마의 절정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가면서 생존한 우리 시민들의 폭행, 사망자의 매장, 떨어져 있는 애인들의 외로움 같은 걸 그려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믿는다. 그 해가 반쯤 지나갔을 때 페스티에 휩싸인 그 도시에 여러 날 동안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오랑 시민들이 특히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람은 이 시가 세워진 언덕 위에서 그 어떤 장애도 받지 않고 또 온갖 맹위를 떨치며 거리로 불어닥치기 때문이다. 여러 달 되는 동안 시원하게 적셔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으므로 도시는 회색의 먼지에 덮여 있었고 그것이 이 바람 때문에 비늘처럼 벗겨졌다. 이와 같이 바람은 파도치듯 먼지와 종이 조각을 불어올려 이제 점차 수가 적어지고 있는 산책객들의 발을 때리는 것이었다. 그 산책객들이 몸을 앞으로 구부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서둘러 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녁에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가능한 한 더 연장해 보려고 함께 모이는 대신 몇몇씩 무리를 지어 자기들의 집으로 또는 카페로 걸음을 재촉했는데 단지 며칠 동안의 일이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좀 더 일찍 찾아드는 황혼 무렵이면 거리들이 쓸쓸해지고 바람만이 계속적인 비탄의 소리를 곳곳에서 질러대는 것이었다. 물결이 높아지고 전과 다름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는 해초와 염분 냄새가 올라왔다. 먼지로 인해 하얗게 되고 바다 내음으로 포만된 이 황량한 도시는 바람의 외침이 윙윙거리는 가운데 마치 하나의 불행한 섬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페스트는 도심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생활이 불편한 교외 지역에서 더 많은 희생자들을 냈었다. 그러나 페스트는 갑자기 관공서 지역에서도 가까이 자리를 잡는 듯 했다. 주민들은 바람이 전염병의 씨앗을 날라왔다고 못마땅해 했다. 바람이 카드패를 뒤집어 놓고 말았어 하고 호텔 주인은 말했다. 그러나 어쨌든 중심가의 주민들은 한밤중에 그것도 점점 더 빈번히 페스티에 대한 암울하고 무기력한 호소를 창 밑에서 울리고 지나가는
구급차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바로 가까이서 들어야 할 차례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도심 안에서도 특히 병의 시련을 많이 받는 지역들은 격리를 시켜 직무상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만 출입을 허용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때까지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조치들이 유별나게 자기네들에게만 취해진 일종의 약자에 대한 학대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을 자유민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 반면 다른 지역 사람들은 곤란한 순간에 당면에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보다 덜 자유롭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의 위안을 삼는 것이었다. 나보다 더 매인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은 그 당시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특히 서쪽 부근 별장지대에 다시 화재가 자주 일어나곤 했다. 조사 결과 예방 격리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초상을 치르고 불행을 겪는 데 따른 발광으로 패스트를 태워 없앤다는 환상 속에 자기네들의 집을 불지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일이 자꾸 벌어져서 그것이 맹렬한 바람으로 인해 그 지역 일대를 끊임없는 위험 속으로 몰아넣었으므로 그러한 일을 저지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 당국에서 실시하는 가옥 소독만으로도 모든 전염의 위험성을 몰아내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제 아무리 증명해 주어도 소용이 없어 결국은 그 죄 없는 방화자들에게 극히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는 법령을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불행한 사람들을 겁나게 한 것은 투옥당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공통된 확신, 즉 시의 감옥에서 나타나는 극도의 사망률로 보건대 투옥된다는 것은 결국 사형과 동일하다는 확신이었다. 물론 이와 같이 믿는 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분명한 이유에서이긴 하지만 패스트는 군인이라든가 수도승이라든가 죄수들처럼 단체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별나게 들어붙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어떤 억류자들은 격리시켰지만 감옥이라는 게 하나의 집단 사회이고 또 그것을 잘 증명이라도 하듯 우리 시의 감옥에서는 죄수들 못지않은 수의 간수들이 그 병으로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다. 패스트가 처한 우월한 입장에서 보면 형무소장에서부터 말단 죄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유죄였으며 아마도 처음으로 감옥에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의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국은 이 같은 평등한 상태의 위계 질서를 부여하라고 직무를 수행하다 죽은 간수들에게 훈장을 주려는 생각을 했으나 허사로 끝났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있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간수들은 동원된 상태와 같았기 때문에 사후 추증의 명목으로 전공 훈장을 수여했다. 죄수들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나 일부 군에 관계된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또 대중이 탐탁치 않게 혼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국은 그들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순직한 간수들에게 방역 기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먼저 받는 사람들에게 훈장이 잘못 전달된 것이긴 하나 훈장을 반환하라는 조치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군 관계자들은 계속 그들의 견해를 주장했다. 한편 방역 기장으로 말하면 전염병의 창궐기에 그따위 기장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 훈장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사기 진작의 효과마저 일으키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이 다 불만족스럽게 여겼던 것이다. 더욱이 형무소 당국은 종교기관이나 또는 그 차이가 그리 심한 건 아니지만 군 당국처럼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사실 시내에 단 2군데밖에 없는 수도원의 수도생들은 독실한 가정에 임시로 분산되어 숙박을 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마찬가지로 가능할 때마다 소규모의 부대들이 병영에서 파견되어 학교나 공공건물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처럼 겉보기에는 시민들에게 포위된 상태로서의 연대 책임을 강요하고 있던 질병은 전통적인 결합을 부수어버린과 동시에 저마다 그들을 고독 속에 빠지도록 했다. 그것은 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바람까지 가세를 하여 모든 사람들의 정신에다 불을 붙여 놓았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도시의 문들은 다시금 밤에 여러 번이나 그것도 이번에는 무장까지 한 작은 무리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부상자가 발생했고 도망자도 있었다. 감시 초소들이 강화되자 이와 같은 시도는 곧 중지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시도는 시중에 일종의 혁명과 비슷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몇몇 폭력 사태를 유발시켰다. 위생적인 이유로 폐쇄되었거나 화재가 나는 집들이 약탈당했다. 사실 그와 같은 행위가 계획적이었다고 추측하기는 어려웠다. 대부분의 경우 이제까지 점잖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기회에 비난을 받을 만한 짓을 범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곧 다른 사람들에 의해 모방이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슬픔의 극에 달해 얼이 빠져 있는 집주인의 눈앞에서 아직도 불타고 있는 집으로 뛰어드는 미치광이들도 있었다. 집주인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자 구경꾼들도 그들의 행동을 본땄고 그래서 그 어두운 거리에는 죽어가는 불길과 어깨에 맨 물건이나 가구에 의해 생긴 일그러진 그림자들이 사방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 때문에 당국은 부득이 패스트리형을 계엄령과 동등하게 여겼고 거기에 입각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2명의 도둑이 총살되었다. 그러나 이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사망자가 많은 판국에 그 2명의 사형 집행은 거의 눈에도 띄지 않은 채 지나쳐버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과 같았다. 그리고 사실 이것과 비슷한 광경이 너무나 자주 당국의 단속을 어기고 거듭되었던 것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충격을 준 듯한 유일한 조치는 등화 관제 제도였다. 밤 11시부터 도시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돌처럼 굳어지고 마는 것이었다. 달이 떠있는 하늘 아래에서 도시는 집들의 흰 벽과 한 그루 나무의 검은 그림자도 한 사람의 발자취도 한 마리의 개가 짖어대는 소리도 없는 똑바로 뻗은 거리들을 줄지어 놓고 있었다. 그 침묵의 대도시는 이미 활기를 잃어버린 커다란 입방체의 덩어리일 뿐 단지
그 사이로 잊혀진 자성가들의 말 없는 초상이나 영원히 청동 속에 갇혀버린 옛 위인들의 초상만이 돌이나 쇠로 만든 그 가공의 얼굴을 지닌 채 한때는 인간이었던 것들의 실추된 모습을 상기시켜 주고 있었다. 이들 볼품없는 우상들은 답답한 하늘 밑에서 활기를 잃은 내거리에 군림하고 있었는데 그 투박스럽고 무감각한 모습들은 우리가 발을 들여놓은 꿈쩍도 안 하는 시대 또는 적어도 그 마지막 질서 패스트와 돌덩어리와 밤 때문에 모든 음성이 침묵으로 돌아갔을 무렵에 지하 묘지의 질서를 꽤나 잘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었으며 매장에 관해 떠도는 전설과도 같은 진실은 우리 시민들을 안심시킬 만한 것이 못 되었다. 필자는 매장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하는데 이를 용서해 주시기 바란다. 이 점에 대해 필자를 지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필자의 유일한 변명은 그 기간 동안 계속 매장이 그치지 않았고 또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필자 또한 그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이것은 필자가 이런 종류의 의식에 취미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필자는 생존자들과 함께 지내는 일, 예를 들면 해수욕 같은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결국 해수욕은 금지되어 있었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죽은 사람들에게 뒷덜미를 잡히지 않을까 겁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물론 그 죽음을 사회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 눈을 가림으로써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으나 자명한 일이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예컨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매장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매장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초기에 우리의 장례식의 특색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속성이라는 것이었다. 모든 형식은 간략하게 행해졌으며 일반적으로 화사한 장례식은 폐지되었다. 환자들은 자기 가족들과 헤어진 채로 죽었고 밤샘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저녁 무렵에 사망한 사람은 시체 혼자만이 밤을 새우고 낮에 사망한 사람들은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땅에 묻히고 말았다. 물론 가족들에게 알려는 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족도 만약 환자 곁에서 살았다면 예방격리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고인과 함께 살지 않았던 가족의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 시체의 염이 끝나고 입간이 되어 묘지로 떠나려는 시간에나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다.